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 농지법 552페이지로 가죠. 무슨 법? 농지법. 시험 문제는 몇 문제 난다? 2문제. 그래서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안 볼 수도 있어요. 2문제니까. 그런데 또 그렇다고 또 완전히 놓자니 그렇고 또 실무할 때는 농지법도 필요하거든요. 농지거래가 많습니다. 특히 중개도 중요하지만 공인중개사 스스로 그 농지를 사가지고 나중에 그 투자 가치로 다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공부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2문제 나는데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역시 용어 정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용어에 관한 것도 거의 한 2, 3년에 한 번씩은 시험 문제 나니까 용어 정의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정리해야 되겠죠. 자, 본론 내용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건 농지의 소유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농지 아무나 소유하지 말라. 그래서 소유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두 번째가 그 농지를 제대로 이용하자. 그래서 농지 이용에 관한 것들이 나오고, 세 번째가 농지를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농지를 제대로 보전하자. 농지 보전. 이렇게 소유, 이용, 보전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농지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용어 정의에서는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농지법 했으니까 뭐가 나올까? 농지가 무엇이냐라는 용어 정의부터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농지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해놓고 괄호 속에 보니까 전답, 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뭐로 쓴답니까?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다는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뭐 그렇게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말이 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자는 농작물의 경작지는 당연히 농지인데 다는생식물의 재배지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겠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땅도 그것도 농지로 보자. 결국 원래 농지라는 개념은 원칙적인 농지 개념은 전답, 과수원이라는 법적 지목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전답, 과수원이면 원래 법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그게 농지예요. 근데 농지법에서는 그걸 농지라고 하지 않는다. 즉 전답, 과수원에는 법적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뭐로 쓴답니까?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나 일정한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된다면 그런 땅이 이게 바로 농지랍니다. 그럼 결국은 지목이 목장용지랍니다. 전답과수원 아니야. 목장용지야. 근데 농사 짓고 있어. 농작물의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어. 그건 농지란 얘기입니다. 자, 지목이 잡종지랍니다. 그건 전답과수원 아니잖아. 근데 거기서 일정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농지로 오겠다. 그래서 농지는 전답과수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된다면 원칙적으로 그걸 농지라고 하자. 이게 농지입니다. 그럼 이것만 있을까? 아니야. 또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일정한 계량시설이 설치되는 땅이나 부지나 일정한 생산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이것도 농지로 하자. 이런 농작물의 경작지나 일정한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만 농지가 아니고 거기다 일정한 계량시설, 일정한 생산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그 땅들도 농지로 하자입니다. 그때 이제 그 옆에 이제 계량시설로서는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이렇게 있죠. 그래서 유지라고 하는 건 저수지 같은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양배수시설은 물을 끌어들이고 빼내는 시설들, 수로, 농로, 제방 여기까지도 다 농지. 또 생산시설로서 대표적인 거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이 있는 땅도 그것도 농지. 더 나가서 축사나 곤충 사육사가 있는 땅 그것도 농지. 또 하나 리을의 농막이란 말이 나죠. 그래서 농막 이것도 농지로 한단다. 그래서 농막에 있는 땅은 지목이 대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농지로 본단다.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농지에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인데 농지에서 제외된단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서 제외되는 거 첫 번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게 바로 공간정보법이라겠죠. 그 법에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랍니다. 아까 원래는 농지란 전답과수원을 묻지 않는다 그랬었는데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면 그게 농지라 그랬는데 법적 지목을 여기서는 따져요. 전답, 과수원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전답과수원이라는 지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기서 뭐라고 했었어? 그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는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얼마밖에 안 된다?
3년 미만이란다. 예, 농작물의 경작지나 다른 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는 기간이 이 이용 기간이 얼마밖에 안 된다? 3년 미만이랍니다. 그럼 아까는 뭐 했었죠? 전닭과 선 따지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지 다른 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면 다 농지라고 그랬어.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 농작물의 경작지 다른 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하고는 있어. 근데 그 기간이 몇 년밖에 안 된다? 3년 미만이래. 그러면 농지가 아니랍니다. 다만 조심할 건 그때 전닭고선이 아니랍니다. 예를 들면 잡종지래. 근데 잡종지에서 농사는 짓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아직 3년 미만. 목장용지에서 다연생식물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3년 미만이래. 농지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목이 전입니다. 농사 졌는데 6개월 졌습니다. 농지일까 아닐까? 그건 농지란 얘기입니다. 전답 과수원은요. 이용기간을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 농사 짓는 순간부터 농지입니다. 농작물의 경작, 다른 생식물의 재배 이용하는 순간부터 바로 농지가 되는 것이고 뭐는 전답 과수원은 그렇다는 얘기고 그럼 전답 과수원이 아닌 거는 농작물의 경작지나 다른 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 되면 그때부터 농지를 보는 것이고 3년 미만밖에 안 되면 아직은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다시 정리해보면 자 잡종지입니다. 거기다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지일지 아닐지 아직은 그건 미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잡종지에다가 농사 짓고 있는 건 아직은 농지를 볼 수 없다. 그럼 몇 년 이상 농사 졌다? 3년 이상 지었대. 아 그러면 이땐 농지로 보자. 3년 이상 돼야 농지가 되는 거고 3년 미만이다? 아직은 농지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부터 지목이 전이었었어. 밭이야. 거기다 콩 같은 거 심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하는 순간부터 바로 농지다. 그때는. 그럼 밭이었는데 거기다가 아무것도 재배 않고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될까?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농작물의 경작, 다른 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건 농지가 아니고 비록 지목이 전이라 하더라도 아예 농사 안 지면 농지가 아니고 지목이 전인데 농사 지면 짓는 순간부터 농지고 지목이 전닭과선이 아니면 그때는 농작물 경작, 다른 생식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3년 미만이면 아직은 농지가 아니고 3년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농지다. 요 말귀를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공간정보법에 나오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랍니다. 그래서 법적 지목은 뭐란다? 임야입니다. 근데 임야인데 뭐를 했답니까? 그 임야로서 산지관리법에다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른 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답니다. 자, 그럼 지목이 임야랍니다. 근데 여기다 뭐겠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럼 산지 전용 허가를 안 받고 뭐할 수 있다? 거기다 농사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작물 경작, 다른 생식물 재배하겠다? 농지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건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다 이 말이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는 농지법에서 농지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임야인데 불법으로 농산물을 짓고 있다면 그건 농지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초지는 목초지를 말합니다. 대관령 같은 데 가보면 겨울에 그 소들 먹이로 쓰기 위해서 풀을 기르고 있잖아요. 그게 목초지인데 그 초지는 뭐로 본단다? 농지로 보지 않는답니다. 그럼 그건 산지일까? 산지로 보지도 않습니다. 산지관리법에 가보면 산지에서 제외되는 거 거기 초지가 나오고 농지법에서도 농지에서 제외되는 거 초지가 나옵니다. 그럼 초지는 산지도 아니고 농지도 아니고 뭐란 얘기야? 초지일관 초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 다루고 있고 산지에 관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다루고 초지는 초지법이라는 법을 따로 두고 있으니까 초지는 농지도 아니고 산지도 아니고 초지일관 초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개념으로서 농업인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때 농업인은 농사짓는 걸 업으로 하는, 말 그대로야. 농사짓는 걸 직업으로 하는 개인 농업인. 농사짓는 걸 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해놓고 몇 명 있죠? 4명이 나옵니다. 그것도 시험 문제 가끔 나요. 첫째는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른 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는 농업인입니다. 따라서 농사짓는 규모가 적어도 1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또 아니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단다. 그래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이 자들은 농업인. 아니면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논밭은 1000제곱미터 이상 되고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재배사나 비닐하우스는 33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그게 농업인이 된다 이 말이죠. 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이거는 우리 그린공법에 들어보면 이렇게 다 사진으로 찍어놨죠. 그것들. 자, 아니면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이 자들은 또 농업인입니다. 이때 조심할 건 농업에 종사하는 건 1년 중 90일 이상이지만 축산업에 종사하는 건 1년 중 120일 이상이 돼야 그자가 농업인이 된다는 거 둘을 정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네 번째,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그냥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이 아니고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야. 그게 120만 원 이상 되면 이자도 농업인. 그럼 농업 경영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다음 페이지 4번에 나옵니다. 농업 경영이란 누가 하는 게 농업 경영이죠? 농업인이나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즉 농사를 어떻게 질 것인지 지가 판단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가 지는 것. 이게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경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때 농업이나 농업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걸 농업경영이라고 하고 그걸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될 때 그것도 농업인. 자,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농업법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걸 직업으로 하는 단체, 이게 법인이죠. 이 농업법인은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첫째는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게 있죠. 즉 농업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조합을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아니면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 중에 얼마 이상이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이 두 가지가 농업법인인데 이때 영농조합법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조건은 한 가지만 갖추면 됩니다.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되지. 그때 대표자가 농업인일 것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니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네 번째 농업경영은 설명드렸고 다섯 번째 자경. 이때 자경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바로 스스로 자자 경작할 경자죠. 스스로 경작한다. 이게 자경입니다. 근데 농업인이 하는 자경과 농업법인이 하는 자경이 달라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나눠져 있죠. 이때 농업인이 어떻게 하는 게 자경이죠? 첫째, 자기 소유농지에서 스스로 경작한다는 자경이 되기 위해서는 임차농지는 안 됩니다. 자기 소유농지에서만 하는 것이고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상시종사 아니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농사짓는 일손의 2분의 1 이상을 누구 노동력을 한다?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이때 자기라고 하는 건 본인과 배우자와 그 가족을 직계 가족을 말해. 자, 이 사람들끼리 농사 짓는 것. 그것을 뭐라 한다? 자경이라고 하죠. 반면에 농업법인은 간단해요.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면 그냥 소유농지란 말이 핵심이죠. 결국은. 그러면 자경이라 하자. 따라서 자경의 핵심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이나 임차농지는 안 된다. 자기 소유농지에서만 농사질 때 그게 자경이 되는데 특히 농업인은 상시종사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할 때 자경이 됩니다. 자, 위탁경영이란 남한테 맡겼다는 얘기죠. 위탁. 즉, 그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뭘 했습니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때 보수는 1급일 수도 있고 주급일 수도 있고 월급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 연봉으로 줄 수도 있죠. 즉, 야, 오늘 하루만 와서 좀 일 좀 도와줄래? 내가 일당 10만 원 줄게. 그것도 되고 아니면 야, 한 달 동안만 와서 도와줘라. 내가 너한테 200만 원 줄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걸 약정하고 그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이때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으니까 야,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농사를 못 치니까 네가 대신 넣어줄래? 그럼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줄게. 그러면 농작업의 전부를 그 사람한테 부탁한 거죠. 아니면 오늘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거든. 이 땅이 넓어서 안 되겠다. 야, 오늘 이제 일품을 파는 거죠. 좀 누구누구 좀 와주라. 그래서 오늘 같이 농사 짓자. 이거 모내기 좀 하자. 그래서 했습니다. 그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죠. 이와 같이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이런 농업 경영을 한마디로 위탁 경영이라고 한단다. 그때도 마지막에 농업 경영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남들한테 농작업은 맡기지만 농사지는 책임에 대해서는 계산과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 소유자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이란 말을 썼으니까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사짓는 것도 그게 바로 위탁 경영입니다. 따라서 뭐하고 다르다? 위탁 경영은 임대차나 사용대차하고 다릅니다. 임대차는 뭐 하는 거죠? 농지를 남한테 빌려줘. 야, 네가 농사져. 그러고 한 1년에 얼마씩 쌀 몇 가마씩 내놔. 이건 임대차죠. 야, 네가 농사져. 그러고 수확량은 네가 다 가져 그냥. 그러면 그건 사용대차가 되는 거죠. 이거는 농작업의 모든 걸 그 임차인이나 사용차인한테 다 맡기고 네가 하라는 얘기지. 그 농지 소유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거. 이건 임대차, 사용대차가 되는 것이고, 위탁 경영은 역시 주인이 계속 자기가 그 책임을 지면서 다만 농작업만 지가 다 못하겠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맡겨놓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것. 이거는 위탁 경영이 되는 겁니다. 자, 농지 전용이란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걸 농지 전용이라고 한단다. 즉 농사짓고 있던 농지를 농사짓지 않는 다른 용도로 쓴단다. 그게 농지 전용이에요. 자,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용어 정의는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본론 내용의 첫 번째 농지의 소유에 관한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는 다시 한번 여기다 쓰자. 그래서 농지의 소유에 관해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소유 원칙이 나옵니다. 농지 소유는 소유 원칙 해놓고 첫 번째는 뭐죠? 농지는 아무나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소유 제한이 나옵니다. 농지는 아무나 소유하지 말라. 소유 제한이 나오죠. 그럼 농지는 누구만 소유해야 돼? 원칙은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아까 농업 경영이 뭐였었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업을 영유하는 자들. 이 자들만 농지를 소유해야 되지 아무나 소유해서는 안 된다. 그걸 다른 말로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데도 그래도 농지 소유할 수 있어. 내가 농사 안 져. 그래도 소유할 수 있어. 거기 쭉 열거돼 있죠. 예를 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청들은 뭐 걔들이 원래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소유할 수 있다. 두 번째, 학교들, 그죠? 학교나 공공단체나 농업연구기관들이 시험지, 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이용하는 것들. 예, 저 농과대학 같은 데서 또 농업고등학교 같은 데서 그때 지들이 어떤 실험 실습용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거. 그건 농업경영 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세 번째, 주말 체험 영농농지. 우리가 흔히 주말농장이라고 하죠. 취미영농 하는 거. 그래서 이 주말농장을 하는 취미영농은 농사를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가지고 뭐 깨라든지 거기다 뭐 옥수수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씩만 상추라든지 재배하는 거. 이것들은 그건 주말체험 영농이고 이건 농업 경영하는 게 아니지만 소유할 수 있다. 네 번째, 상속농지. 자,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근데 농업 경영 안 하는데도 상속농지 중에 일부는 내가 소유할 수 있다. 이 소리고요. 다섯 번째,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다가 이농하는 농지. 농사 그만 짓겠다. 그 이농이야.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나 이제 그만 농사 질래 하라고 떠난 사람도 그 8년 이상 농사 짓는 농지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일부는 지가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8년 이상 농지가 아니라 이농 당시 소유하였던 농지란 말로 바꿉니다. 즉 어제 그저께 샀어도 괜찮아. 8년 이상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어제 그저께 새로 산 땅인데 그 중에서 일부는 내가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중에 일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고. 또 담보농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농사 짓던 농업인인데 돈이 부족해요. 농사 질랬더니 뭐 요번에 기계도 새로 사야 되겠고 또 씨앗도 사야 되고 돈이 없습니다. 은행에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이거 농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대출금을 못 갚았습니다. 그럼 은행은 그거 뭐에 붙인다? 경매에 붙입니다. 그래서 경매에 붙여가지고 일주 유찰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자꾸 경매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은행도 원금도 못 거칠 수 있잖아. 그 대출해준 금요. 그러면 그때는 누가 들어간다? 은행이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그 경매에서 지가 낙찰받는 거. 그때 금융기관은 원래 농사 짓는 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가 담보로 잡았던 농지를 지가 취득하는 거. 이걸 담보농지 취득이라고 하고 이자들도 농업경영하는 게 아니지만
은행기관이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농사 짓습니까? 아니잖아. 그래도 담보로 잡았던 농지를 지가 취득하는 거 가능하다 이 말이고, 또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자, 이건 무슨 말이죠? 원래 농지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왜 취득하려고? 건물 지려고. 그럼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또는 농지에 신고를 하고 이제 건물을 지려고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건물 짓기 전까지는 거기다 농사를 져야 됩니까? 안 져도 됐습니까? 안 져도 되는 거죠. 나는 거기다 공장 지려고 취득했지 내가 농사 지려고 취득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취득했으면 원칙적으로 그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을 지어야 돼요. 그럼 2년 내 공장 짓기 그 전까지는 농사 져야 됩니까? 안 지고 그냥 내버려도 됩니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그 농지에다가 공장 지려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취득했다면 나는 농사 안 져도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청이 농지 전용 협의를 맞춰서 농지 전용 협의를 해서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이번에 월드컵 경기장을 여기다 지으려고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럼 그 농지에다 뭐 지른다? 월드컵 경기장을 지으려고 한답니다. 체육시설을 지으려고 한답니다. 그때는 그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농사 져야 됩니까? 아니죠. 그때는 체육관 지을 때까지는 농사 안 짓고 내버려 두고 있어도 된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하죠. 자, 옆 페이지.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까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하라고 했으니까 남한테 임대 사용대하는 건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임대 사용대하는 게 가능하다 해가지고 559페이지에 1, 2, 3, 4, 5 다섯 가지 나오죠. 그럴 때는 임대 사용대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게 2번 질병, 징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건 될까 안 될까? 그때는 임대 사용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질병, 징집, 취약 그랬으니까 질병이라는 건 병에 걸려서 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농사 못 치잖아. 그 다음에 징집이라는 건 군대, 국가가 날 불러가지고 내가 이번에 군대 갑니다. 그럼 그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은 농사 못 치잖아. 세 번째, 취약. 내가 학교에 들어가는 바람에 여기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학교 가는 법 때문에 여기서 농사 질 수가 없답니다.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공직취임은 선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 시장 선거에 나가지고 내가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럼 시장 업무 보려다 보니까 농사 못 져요. 그러면 그 농지를 뭐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 또는 사용대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3번도 기억해 두십시오. 60세 이상이 돼요.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나이는 몇 살? 60세 이상 됐어. 농사 더 이상 질 수가 없게 됐어. 그래서 그 농지 중에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는 농지를 임대 사용대하는 건 가능합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이 돼서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게 되면 최소한 농업경영에 내가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는 것들, 내가 농사를 직접 지은 게 5년 이상 넘는 그 농지들만, 그래서 3년만 농사 지은 것들은 안 돼. 최소한 5년이 넘게 농사졌던 농업경영에 했던 농지들만 다른 사람에게 임대 사용대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3번은 조금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해요. 자기의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거래. 꼭 소유 농지만 그건 그렇잖아요. 내가 20년 동안 남의 농지를 내가 임차해서 농사 졌었습니다. 60세 이상 넘어가지고 더 이상 농사 못 짓겠대.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내가 좀 거기서 먹으면서 사는 건 안 될까? 안 됩니다. 임차 농지는 안 되고 자기가 소유한 농지 중에서도 그때 그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는 것들, 그것만 임대 사용대가 가능하다고 아주 좀 너무 좀 짜게 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4번, 그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났었어요.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원래는 내가 내 계산과 책임에 농사 짓고 있는 농지야. 이거를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농사 짓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뭐로 쓴다고? 주말 농장으로 쓰겠다고 빌려달래. 빌려주는 거 가능합니다. 또 하나 있어. 또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 이것도 무슨 말이야? 자, 내가 농지를 갖고 있던 농사 짓고 있던 땅을 다른 사람이 와서 뭐랍니까? 자기 주말 농장으로 쓰려고 하니까 빌려달랍니다. 그건 임대 사용입니다.
임대사용자 가능합니다. 반면에 내가 농사짓는 땅을 이 사람이 빌려달랍니다. 왜 빌려달래요? 자기가 이 농지를 다시 쪼개가지고, 그때 쪼갠다는 거 이제 구역만 하는 거야. 필지 나누는 건 아니고 그냥 거기다 이제 이렇게 칸막이를 치겠죠. 쳐놓고 쪼개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주말 체험용 농지로 쓰겠답니다. 그래서 내가 농사짓고 있던 땅이 이만큼 있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줄 같은 거로 치거나 하여튼 칸막이를 막아가지고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그걸 다시 사람들에게 요거 하나당 얼마씩 1년에 얼마씩 받고 주말 농장으로 그거를 빌려주고, 그러면 이거 나한테 농지를 빌릴 때는 1년에 100만 원 받기로 하고 빌려달래. 그러고 지는 그걸 쪼개가지고 사람들에 빌려줘서 200만 원을 받는데, 조금씩 쪼개서 뭐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받아서 총 200만 원을 받는데, 그럼 나한테는 100만 원만 주면 되고 지는 사람들한테 그 주말 농장으로 쓰게 해주고 지는 200만 원 벌었죠? 그럼 나한테 100만 원 주고 지는 100만 원 남기는 거죠. 그게 주말 체험 영농을 업으로 하려고 나한테 빌려둬가지고 그걸 주말 체험 영농하는 걸 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빌려달라는 거, 임대 사용자는 가능하다 불가하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접 자기가 주말 농장으로 쓰려고 빌려달라는 것도 가능하고, 지가 빌려가지고 주말 농장 하는 걸 업으로 하려고 빌려달라는 것도 이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4번 특례하지 않은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예,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데도 소유할 수 있다는 그 옆 페이지 558페이지에 있는 그 특례를 말하는 거야. 즉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그게 원칙인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데도 소유할 수 있다는 이거는 어디서만 규정하라는 얘기야? 농지법에서만 허용되지. 다른 법 아무 데서나 이러이러한 사람도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법에서는 함부로 규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농지법에서만 허용된다 이 말이야. 이제 두 번째, 농지의 소유 상한입니다. 소유 제한만 아니라 소유 상한도 있어요. 근데 이 소유 상한은 뭐에 관한 내용이냐? 자, 아까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는 농지들 옆에 쭉 있었죠. 농지 소유의 특례. 그 중에 3, 4, 5번을 말합니다. 3, 4, 5번. 근데 쓸 때는 4, 5, 3으로 거꾸로 써요. 그때 4가 뭐죠? 바로 상속농지. 상속농지. 5가 뭐 있었죠? 인농농지. 8년 이상 농사짓다. 그만 농사짓는 인농농지. 그 다음에 3번이 뭐 있었죠? 주말체험 용농농지. 줄여서 주말농지라고 표현하죠. 이 세 가지만은 소유 상한을 적용받는다. 너무 많이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상속농지는 원칙적으로 얼마죠? 상속받은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만 소유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상속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 다만 이때 조심하라. 상속농지는 내가 아버지랑 같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0만 제곱미터 되는 농지를 나한테 상속했습니다. 나 얼마만 소유할 수 있을까? 10만 다 상속받습니다. 왜요? 내가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 받습니다. 그럼 어떤 때는 1만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었고 아버지가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농지 10만 제부터를 나한테 상속했습니다. 그럼 나는 가서 농사 지러 가면 그 10만을 다 상속받을 수 있어. 농업경영에 지금부터 이용하면 되니까 그때는 10만을 다 받을 수 있어. 근데 나는 아직은 강의해야 돼. 여러분들 합격시키는 게 아직은 내 목표야. 따라서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나는 농사 질 수가 없어.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어. 그때는 원칙적으로 얼마만 소유한다? 상속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만 소유할 수 있다. 나머지 9만은 원칙적으로 뭐 해야 된다? 원래는 처분해야 됩니다. 그 10만 중에서 1만만 상속받고 나머지 9만은 원칙적으로 처분해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8년 이상 농업계에다 이농할 때죠. 이농 당시 소유농지 중에서는 1만 제곱미터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처분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고. 또 주말처럼 영농을 하려는 자, 주말농장은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니까 농사 짓는 걸 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너무 많이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까지죠?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래서 주말처럼 영농농지는 1000제곱미터 미만만 소유할 수 있는데 이때 1000제곱미터라는 개념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총면적을 천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마누라, 아들, 딸 이렇게 했다면 그 넷이 다 합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된다는 것, 그렇게 세개들이 되죠. 근데 56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좀 전에 상속농지하고 8년 이상 농업경영에다 이농하는 인농농지는요 원칙적으로 얼마만 소유하라 그랬죠? 1만 제곱미터만 소유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나머지 추가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처분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거 나머지 초과 농지를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라고 했는데 한국농어촌공사나 또는 농지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지은행에다가 그걸 뭐 했습니까? 위탁했습니다. 나머지 초과 농지들 그걸 처분하지 않고 농어촌공사 등에게 위탁하여 그 농어촌공사 등에서 임대 사용되는 기간 동안은 그 농지는 뭐 할 수 있다? 내가 계속 추가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560페이지 맨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까지는 기억해 두도록 하죠. 자, 561페이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줄여서 뭐라죠? 농취증이라는 거야. 그럼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이 농취증은 뭐 하는 사람들? 농지를 취득하려면 자, 농지도 뭐죠? 부동산이잖아. 그럼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뭐 해야 되죠? 소유권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잖아. 그럼 이때 등기 안 하면 원래는 뭐 하면 되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써가지고 원칙적으로 그거 검인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돼요. 근데 농지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매매계약서 써가지고 검인받아가지고 소유권 등기 안 받아줍니다. 소유권 등기하러 그 등기소에 가면 거기서 뭐라 하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 왔나요? 라고 묻는다는 얘기죠. 즉 매매계약서만 갖고는 안 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걸 발급받은 걸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건 누구한테 발급받아야 되느냐?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라는 걸 조심합니다. 여기 누구는 들어가지 않는다? 군수는 발급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 연천군 가서 발급받는 건 안 되고 그 연천군에는 읍장하고 면장한테 가서 받아야 돼. 그래서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 받는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그때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취증 없어도 소유권 등기 가능한 사람들이 있더라. 누구죠? 다음 페이지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부터 쭉 나오죠. 그래서 머리자 맞아서 국상담협 합분 여기까지는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수시환까지 들어가는데 어쨌든 국상담협 합분 더 나가면 수시환까지인데 국상감협 합분 거기까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때는요. 농취증 없어도 바로 소유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상속농지. 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상속받았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으러 가야 됩니까? 아니요. 없어도 됩니다. 만약에 상속농지인데 그걸 농취증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래가지고 발급받으러 갔더니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 야, 너 발급 안 해줘?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죠? 상속을 못 받는다는 얘기네. 그럼 상속을 못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다시 아버님한테 가가지고 아버님 이거 상속 안 된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요. 돌아가신 분을 두들겨 깨워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따라서 상속농지는 뭐 하지 않아도 된다? 예, 농업계획에 농지증이라는 걸 발급받지 않아도 그냥 하늘의 뜻에 의해서 당연히 이루어진 거니까 농지증 없이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다. 상속농지입니다. 국상담, 그다음 상담, 담보농지. 아까 담보농지는 뭐랬죠? 금융기관이 농지를 담보를 해서 농업인에게 대출해 줬는데 이 농업인들이 못 갚았죠? 그래서 그걸 자기가 경매에서 낙찰받는 거. 그때 경매 낙찰받은 걸 가지고 다시 농취증이 있어야지만 소유권 등기합니까? 아니야. 그때는 경매를 낙찰받은 건 그냥 바로 농취증 없어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또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그거 조심하십시오. 행정청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전용 허가권자하고 협의만 하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행정청이 취득하는 거야. 그래서 행정청이 취득할 때는 농지전용 협의를 하고 취득하는 건 다시 가서 농취증 발급받지 않고도 행정청이 농취증을 발급받는 건 없습니다. 바로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할 때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하거든요. 그때는 그 밑으로 내려가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것만 작성하지 않지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은 발급받아야 된다라는 걸 조심하시고 농지전용 협의를 했을 때만은 농취증 없어도 된다라는 거. 국상탐협 그다음에 합분. 합이 뭐죠? 중간에 10번.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래서 두 개의 농업법인이 하나로 합쳐져요. 그때는 농취증 없이도 그냥 하나로 다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고 또 분할할 때도 공유농지 분할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다. 그래서 공유농지였는데 그 하나의 농지를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어. 근데 이번에 우리 반반씩 소유권 나누자. 그래서 그걸 분할할 때
그때도 별도로 농지증 없어도 분할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까지는 기억하십시오. 근데 2번은 뭐죠? 농지증을 발급받으러 갈 때는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즉 농지증 발급받으러 갈 때는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그걸 들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농지증 아닙니까? 그럼 그걸 발급받으려면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내가 이 농지를 취득하면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겠다, 여기다 농기구 같은 건 어떤 것들을 하고 농사짓는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농사를 짓는 데 적합한 그런 조건을 나는 이렇게 채우겠습니다라는 그걸 써가지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농업 경영 계획서라고 하고, 이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제출하면 시장구청장, 읍장, 면장이 그 내용을 검토해 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 농지를 취득해서 이런 식으로 농사 지려고 한다고? 그거 괜찮네. 알았어. 당신은 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어. 라고 해서 농지증이라는 걸 발급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으려면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옆에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농지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농지증을 발급받으려면 농업 경영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첫 번째, 학교나 또는 공공단체 등이 시험지, 실습지 등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 그때는 농지증 발급받을 때 농업 경영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아니 실험 실습용으로다가 살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 그런 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주말체험 영농농지, 아주 중요한 거죠. 주말농장. 자, 주말농장을 취득하려면 아까 1000제곱미터 미만이죠. 거기다가 고추는 몇 개 심을 것이고 거기다가 상추는 몇 포기 심을 것이고, 무슨 애들 소꿉장난합니까? 그런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말체험 영농농지도 농지증은 발급받아야 되지만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할 때, 이때도 농업경영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공장 지려고 농지를 취득한다고 그랬지 내가 농사 지려고 취득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때도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 어떻게 농사 짓겠다, 내가 농사 짓는다고 했어? 공장 짓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농업경영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농지증은 발급을 받아야 그래야 된다. 그래서 농업경영계획서 없이도 농지증 발급 신청을 해야 된다. 그거까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1, 2, 3, 4 보면서 뭐라죠? 학주, 허신, 네, 4번까지 내려가면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학주 4번까지 내려서 영농여건 분리농지, 여기까지는 학교, 주말체험 영농농지, 농지전용 허가 신고, 학주, 허신, 영농여건 분리농지, 이 5가지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는 게 뭐죠? 아예 농지증이 없어도 농지증이 없어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사람, 소유 취득할 수 있는 사람, 누구죠? 아까 국상담협 합분. 이건 아예 농지증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 반면에 학주, 허신형, 농지증은 필요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에서만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하고 둘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시험 문제 잘 나는 거야. 거기까지. 다음 페이지. 이 농지증 발급 신청이 들어오면 시장구청장, 읍장, 면장은 언제까지 발급해 줘야 되냐? 이거 농지증 발급 신청이 들어오면 언제까지 발급해 줘야 된다? 원칙은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4일 이내에 발급해 줘야 되는데 원래는 4일이야. 다만 아까 발급 신청이 들어왔는데 뭐가 없이 갈 때 농업경영에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 학주, 허신형 있었죠? 이때는 뭐란다? 2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원칙은 4일인데 그 학주, 허신형, 농업경영에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 2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지 같은 걸 경매로다 낙찰받잖아. 그럼 내가 낙찰됐어, 이번에 경매에서. 그러면 일주일 내에 뭐 해야 되죠? 내가 그 농지증 같은 걸 그걸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지증 그 제출 못하면 내 원래 그 낙찰받은 거 그 금액을 처음에 내가 그 보증금 넣는 거 있죠? 그거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 뭐 하는 날? 그 낙찰된 날 바로 가가지고 나는 농지증 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안 했다가 잘못했다가는 그거 나중에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서 일주일 내에 제출하지 못해가지고 그 보증금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65페이지에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위탁경영은 언제만 한단다? 거기 8가지 사유가 있어요. 머리자 맡아서 병삼농부 교사자질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거기 병삼이란 농부는 교사로서의 차질이 있다. 그래서 병역법에 따라 징집, 소집되는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 국내 여행은 안 돼. 해외여행을 3개월 이상 다닌대. 도대체 그런 농사 짓는 분이 계실런지는 나도 모르겠어. 농사 짓다 말고 3개월 이상을 해외여행 다닌다. 이게 제정신일까? 현실적으로 있을까? 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해외여행을 3개월 이상 다니려면 농사 짓다 못 짓잖아. 그땐 다른 사람한테 문다. 야, 네가 대신 농사 져. 대신 내가 3개월 동안 얼마 돈 줄 테니까 대신 너라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걸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한 거잖아. 그것도 위탁경영이 가능합니다. 또 군대 갔다 오는 동안에 위탁경영 가능하죠. 또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예, 법인이 청산하면 움직이지를 못해. 자기들이 더 이상 못해. 그럼 청산 과정에 들어갔을 때는 누가 대신한다?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그 농사 짓던 걸 계속 짓게끔 할 수 있습니다. 또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교도소나 구치소 그 밖에 보호간호시설에 수용 중이다. 깜빵에 들어가 있으면 농사 못 짓잖아. 그때도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 등등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제4절 농지처분이라는 거로 넘어가죠.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였고 이제 네 번째 농지의 처분에 관한 내용. 자, 농지처분이라는 건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무슨 사유가 발생했다? 처분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뭐 해야 된다? 처분하여야 한다. 예,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그로부터 처분하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그 밑에 처분 사유가 쭉 나오죠. 그 중에 중요한 건 물론 첫 번째 것들은 쭉 읽어보세요. 처분 사유가 나오는 거. 근데 2번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농업회사법인이 그 성립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이게 무슨 말이죠? 농업회사법인은 업무 집행권을 갖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었죠.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거기 이사가 6명 있었습니다. 그럼 6명 중에 이사가 몇 명? 2명은 농업인으로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그러면 이사 6명 중에 2명이 농업인이었는데 그 농업인 2명 중에 1명이 사표 쓰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1명이 부족하잖아. 3분의 1이 안 되잖아. 그럼 1명을 다시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기간은 얼마나 준다? 3개월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개월 내에 다시 농업인을 1명 채우면 그 회사는 계속 지속되는 거지만 3개월이 지날 때까지도 1명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농업인이 3분의 1이 안 돼버렸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더 이상 농업회사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가지고 있는 농지들 있죠? 그건 그때부터 몇 년 내에 처분하라. 그 3개월이 지났을 때가 처분 사유가 발생한 거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5번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럼 그자는 그로부터 몇 년 이내에 그 농지전용 허가받은 대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라 그랬죠? 2년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받은 날부터 또는 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 되는데 공장 짓는 거에 착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안 한다? 그러면 2년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처분 사유가 발생한 거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 그 2년 동안은 처분 사유를 준 것이고 근데 2년 동안에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라는 얘기고 그 2년이 지날 때까지도 안 하면 그 다음 날이 처분 사유가 발생한 거고 그로부터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8번째 거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자, 아까 주말체험 영농 농지는 얼마만 소유하라 그랬죠? 1000제곱미터 미만만 소유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50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4001제곱미터가 되죠. 1000 미만만 가져야 되니까 4001을 팔아야 됩니다. 그건 처분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때 초과 농지만 처분 대상이지 전체를 다 팔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5000을 다 팔아야 되는 게 아니고 초과되는 부분이 4001제곱미터 그것만 처분 사유가 된단다. 그럼 그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밑에 농지 처분의 통치 처분 사유가 발생했다는 걸 그 농지 수요자는 모를 수도 있어요. 농지법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따라서 그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농지수유자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 처분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요 1년이 되는 이때까지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문제는 뭐죠? 이때까지 팔아 그랬는데 처분 안 했어. 그럼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걸 명할 수 있단다. 6개월 이내. 그때는 뭐다? 처분을 안 하면 그때는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때는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고 옆 페이지 이 처분 명령을 반드시 또 내려야 될까? 아니래. 이 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고 유예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예가 뭐죠? 지금은 안 하겠다. 봐주겠다. 당분간 지켜보겠다. 이게 유예입니다. 어디죠? 여기 처분 사유 이거 처분 요 기간을 의무기간 아래 처분 의무 기간인 요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 있더라. 자, 처분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팔아야 되는데 파는 게 아니라 농사짓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 있다는 건 지가 농사를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어차피 팔아야 되는 거 누구한테 맡깁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다가 팔아달라고 위탁하는 게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농어촌공사에다 이 농지 좀 팔아주세요라고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왜 농어촌공사에다 맡깁니까? 공인중개사한테 맡겨야지. 그죠? 그래야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좀 제대로 받지. 근데 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면 굳이 이런 자한테는 처분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그 처분명령을 유예하겠답니다. 언제까지 유예하죠? 그 처분 의무기간이 지난 날부터야. 요때 농사 짓고 있어도 요때부터 농사 짓는 거에 들어간 날이 아니고 처분 의무기간이 지난 날부터 몇 년 동안 한다? 3년간입니다. 3년간 그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죠. 그럼 그 3년이 될 때까지 열심히 농사 짓고 있었어. 그러면 그 3년이 지난 다음날 있죠? 그게 경과해버리면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그 처분 사유 발생했죠? 이 처분 사유는 뭐한 것으로 본다? 소멸된 것으로 본다. 해당 처분 사유만. 그 처분 사유 여러 가지 중에 그 해당 사유 있었죠? 그거는 뭐 된 것으로 본다? 3년이 지나버리면 열심히 농사 짓고 있으면서 3년이 지나면 이제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 처분 사유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3년이란 요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지나기 전에 여기서 뭐라 했다? 그걸 위반해 버렸습니다. 즉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 있던 농사 짓는 걸 한 2년 정도 농사 짓고는 3년이 안 됐는데도 2년 지나고는 그만 져버렸습니다. 위반했죠? 그러면 지체 없이 뭐 된다? 처분 명령을 하여야 한다. 예, 그때는 지체 없이 처분 명령이라는 걸 내려야 된다는 것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야.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수혜자가 바로 처분 지가 해버리면 되는데 그때 처분하려고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내놓고 다 했는데 아무도 사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란다? 못 판 자. 처분 명령을 받고 내놨는데 사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기본강의 할 때 뭐라 했었죠? 지리산 버스 종점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6시간 들어가는 산속에 있는 농지랍니다. 사러 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랬죠. 누구만 갖고 온다 그랬습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는 그분들만 가끔 와가지고 보러 오지 아무도 그 버스 종점에서 내려서 지리산 버스 종점에서 6시간 들어간 그 농지는 아무도 사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팔려고 내놔도 팔았다 못 팔았다? 못 판 자. 이 못 파는 사람한테는 뭐 하랍니까? 사달라고 청구하랍니다. 사주겠답니다. 매수 청구권이라는 걸 인정해 준다. 못 판 사람한테는 매수 청구 내 농지 사주세요 라고 매수를 청구하면 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있죠. 안 판 자. 이 안 판 자는 뭐죠? 자기가 팔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팔겠답니다. 그냥 버팅기고 그냥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사람은 처분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금전적 부담, 이행, 강제금이라는 걸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못 팔고 있는 자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사달라고 청구하면 사주겠다는 얘기고 안 팔고 버팅기는 새끼한테는 이행, 강제금이라는 걸 부과한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때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사달라고 청구할래? 라는 게 나오죠. 누구한테 한다? 매수 청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다 사달라고 하지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땡 틀려버립니다. 자, 두 번째 이때 매수하는 가격은 원칙은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 주변의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도 낮으면 낮은 거래 가격으로 매수해 준다. 라는 거 똥값으로만 사줍니다. 다음 페이지 이행강제금은
처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 안 하고 있는 자한테 부과하는 거야. 얼마를 부과하죠? 3번에 나와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점을 부과한다. 그래서 농지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그게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때 부과하는데 중요한 건 5번 부과횟수. 그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는데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그럼 계산해 보죠. 한 번 부과할 때 공시지가 20%를 부과하죠. 그럼 1년에 한 번씩이니까 몇 년을 부과하면 이 농지값이 전부 다 이행강제금으로 흡수됩니까? 5년입니다. 1년에 20%씩. 1년에 한 번씩이니까 20, 20, 20, 20, 20 하면 100%잖아. 농지값이 몽땅 이행강제금으로 흡수되는 거 5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자, 나머지는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70페이지 보니까 담보농지 있었죠. 아까 금융기관이 지가 담보로 잡고 있던 농경지를 저당고 설정된 농경지를 지가 경매에서 낙찰받는 거. 그게 담보농지 취득이라 했었고 몇 회 이상 진행해도 경락이 없을 때 그 경매 기회를 2회 이상 진행해도 경락이 없을 때만 그때는 그 세 번째는 금융기관이 지들이 담보로 잡았던 농지를 지가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다. 2회 이상 경락인이 없을 때 세 번째 담보농지를 지들이 취득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자, 여기까지가 뭘 가는 거? 첫 번째 너는 거기고 이제 두 번째로서는 농지 이용에 관한 거로서 농지 이용에 보니까 대리경작제도라는 게 나오고 농지 임대차에 관한 게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